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 의장님이 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장려금 혹시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 이렇게 많으세요? 대출을 재산으로 보는 건 부정하지 않나요? 대출을 재산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신 건 이제 전세권을 재산으로 보는 거죠. 전세를 가셨으니까 전세권을 재산으로 보는데 전세권은 재산이 맞죠. 왜냐하면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니까. 근데 이제 전세권의 구성 자체가 대출이 많은데도 그걸 받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좀 예를 들어서 불합리하거나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제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들을 세세하게 그걸 다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제가 정확히 잘 많이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경제에 대해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근로장려금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죄송합니다. 근로장려금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아까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으면 잘 아실 것 같고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하냐 그러면은 단독 가구는 연소득이 2,200만 원, 연소득이 2,200만 원인데 연간 최대 지급액이 165만 원. 맞습니까? 받아보신 분 맞으세요? 네. 그 다음에 혼벌이 가구라고 하는 거는 혼자 버는 가구죠. 혼자 버는 가구는 연소득이 3,200만 원이 안 돼야지 받는 거고 연소득이 3,200만 원이 안 되면 최대 지급액이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이면서 최대 지급액은 330만 원을 받는 겁니다. 단지 근데 여기 재산 조건이 들어가죠. 재산 조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다. 근데 여기에 이제 아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구원 재산. 예를 들어서 집을 사도 마찬가지겠죠. 집을 사도 요즘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면 사실은 그 집 전체가 자기의 재산이 아닌데 현실적으로는. 근데 이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정부에서 카운터하는 거는 그걸 재산으로 카운트를 하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장려금의 원칙은 이제 이렇습니다. 근로장려금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지급을 해요. 좀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가로가 이제 급여액 월급이죠. 연간 연소득에 해당이 되고 이 세로가 지급을 받는 건데 처음에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자, 많이 줘요. 처음에는.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이 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가 보면 800만 원이 넘어가면, 대체적으로, 아니면 이게 이제 단독 가구인 경우는 400만 원, 맞벌이 가구인 경우는 800만 원이 넘어가면, 이제, 지급하는 금액이 똑같아요. 최대 금액을 그냥 지급하는 거죠. 최대 금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어느 선이 넘으면 1,700만 원이 넘으면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 1,700만 원이 넘으면 일을 많이 할수록 지급액을 점점 줄여갑니다. 지급액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렇게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 이제 3,800만 원이 되면 지급액이 없어지는 이렇게 이제 종 모양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 모양의 구조. 그래서 조금 왜 이런 어떤 종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 이 근로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경제라는 거는 뭐냐? 우리가 이제 근로장려금을 좀 이해하는 입장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도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 항상 오늘은 사람, 시장, 관계만 이렇게 다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기는 이제 근로자가 있고 정부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등장을 하고 정부가 등장을 하고 시장도 등장을 하죠. 시장은 노동시장. 근로자가 일자리를 찾는 시장, 노동시장이 고요. 관계가 여러 가지 관계가 이제 맺어지는데 정부와 근로자의 관계. 왜냐하면 근로자가 정부에서 돈을 받으니까 정부하고 근로자가 관계를 맺고 정부와 납세자가 관계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무슨 관계냐면 정부가 정부는 돈을 버는 조직이 아니에요. 정부는 돈을 벌지 못합니다. 정부가 무슨 돈을 벌지 않죠. 정부는 다 세금 받아서 운영되는 거예요. 세금을 받아서 정부는 그 돈을 쓰는 사람이에요. 정부는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랑 납세자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납세자는 어떤 관계인가? 그 다음에 이제 기업과 근로자. 왜냐하면 내가 일자리를 찾아야 되니까 기업과 근로자의 관계가 나옵니다. 이 관계가 과연 어떤 식으로 맺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결정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제도가 이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정부가 이런 관계를 다 감안을 해서 그 제도를 디자인하는 거거든요. 초기에 일을 할수록 아까 이 종 모양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일을 할수록 돈을 많이 받죠. 이거는 근로장려금의 목적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일을 많이 하도록 사람들한테 이렇게 북돋아 주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해. 왜냐하면 일을 많이 해야지 국가도 좋으니까. 우리나라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지 많은 사람이 소비하니까. 그래서 이제 일을 할수록 많은 지원금을 받는 거. 그러니까 일을 많이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일할 능력이 있는데 일을 안 하고 있으면 국가적으로 손해니까 일을 좀 하세요. 일을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이제 북돋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이 원칙하고 관계가 있는데 부담자와 수익자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는 사람, 이 재원, 근로장려금의 재원, 납세라고 얘기했죠. 납세와 돈을 받는 사람, 꼭 돈을 받는 사람이 자기가 세금 내고 그만큼 가져가는 게 아니거든요. 돈을 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돈을 받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담하는 사람과 수익자가 분리가 돼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받고 싶지만 이 돈을 부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내고 싶은 이런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이런 식으로 제도를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안 받아도 될 것 같은 사람들한테는 주지 않도록 디자인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경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이 어떤 개인 간의 어떤 관계만 가지고는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간의 관계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자본주의 시스템이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소외계층을 첫 번째 위하는 거죠.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지만 두 번째는 이 경제체제를 유지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외계층이 점점 많아지면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세 가지 원칙들에 입각을 해서 이제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이 이렇게 디자인이 된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